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민주당과 윤석열 씨의 내란 사태 이후 보수 재건과 전열 재정비를 꾀하는 국민의힘에 물러설 수 없는 100일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최대 10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로 내란 세력 단죄와 윤석열 키즈의 퇴출을 꼽았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전과 충남 등 8곳의 국민의힘 소속 관격단체장들을 거론하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울산, 부산, 경남, 강원 등 4개 지역의 경우 현재 민주당의 약세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권 5곳에 서울까지 반드시 수성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도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문제와 행정통합, 선거 연대 등 표심을 가를 변수가 많지만 현재까진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여권 프리미엄을 업은 민주당의 압승이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민주당은 최대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던 어게인 2018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 17개의 관격단체장 중 대구와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큰 이변이 없는 한 6.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시선은 민주당 내 경선 결과를 비롯해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 수위 등 범여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송영길, 조국, 한동훈 등 전 현직 당대표들의 출마 여부와 승패에도 기추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뉴인사는 6.3 지방선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체 판세 분석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전체 판세 한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게인 2018년 이렇게 당시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만 수성을 했었고 그다음 제주도의 경우 아마 무소속이었던 걸 저는 기억하는데 네, 원희룡 지사가 이겼고 그 외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죠. 일단 전체 판세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우라고 봅니다. 민주당 우세.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선거는 구도가 있고 이슈가 있고 또 후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구도로 보면 구도가 한 선거의 한 70%라고 얘기를 해요. 80%. 근데 구도가 뭐 내란 청산 또는 청산 과잉이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대체로 대통령 선거도 나왔죠. 네네. 그러면 이 국면이 2심까지 또 지방선거 이후에는 뭐 대법원 3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추세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국민의힘이 청산 과잉이라는 게 이 타당하냐 또 설득 가능하냐 그럼 또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고 네네. 국민의힘의 현실을 볼 때 또 이슈로 보면은 그래도 수도권은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 좀 먹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따 한번 자세하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황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이슈가. 그럼 이슈는 별다른 뭐 이슈가 특별히 뭐 우리가 2010년에 무상급식이나 네, 그렇죠. 2014년에 세월호 같은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고 저는 세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우리 뉴스토마토를 나와서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여당은 여당 후보가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싸움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후보 이 차원에서의 캔디데이트 차원에서의 대통령의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인데 할로 이펙트가 가장 온전하게 뿜뿜할 때가 반짝반짝할 때가 60% 지지율 60% 이상일 때거든요. 네네. 50% 미만이면 잘 안 나와요. 근데 60% 이상입니다. 네네. 평균적으로 네. 모든 조사들이 다 평균을 그러면은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꽉 차서 나옵니다. 오늘 뭐 또 찬대라는 분이 나오시네요. 네네. 박찬대 의원. 근데 꽉 찬데 그러면 어떻게 뭐 국민의힘이 해볼 여지가 없어요. 겨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데는 현역이고 그 다음에 워낙 이 지역 자체가 보수 텃밭인 곳, 가령 경남 정도, 뭐 울산 정도, 대구, 경북 정도, 이게 또 이제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네.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민우다.
민주당 우세로 가는 판세다라는 말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서 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뭐 답이 없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 분열로 오히려 좌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갤럽 기준으로 하면 2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걸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이긴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선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권 안정이냐 정권 견제나 했을 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그 국정 운영 지지도를 감안하며 정권 안정에 힘이 몰릴 것이다.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은 지금 지리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냥 짧게 하나만 더 붙이면은 사실 이제 한미 관세가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는데 이것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게 위법이다 네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민주당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는 없을 테고 또 관세가 벼랑간 바뀌지도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상으로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정교하게 협상을 해 나갔다는 거지. 털리지 않았는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관세와는 무관한 핵 추진 잠수함이나 마스가 우리 조선산업이 미국에 이제 더 뿌리를 내리고 확장하는데 또 원전 만우가 이런 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악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그냥 지방선거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은 또 하나 동력이 되는 게 8월 전당대회입니다. 네네. 그러면 더 당 내부에서라도 서로 경쟁하면서 새몰이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응집력이 더 생기는 거죠. 야, 투표해. 우리가 이번에 민은 후보가 안 되면 큰일 나. 이런 것도 작동되는 거죠. 그것도 결집력, 그다음에 투표율 상승, 그다음에 응집력 제고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네네.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느냐 이런 대외 변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경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게 더 리스크가 커지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게 되거든요. 이럴 때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정치는 내일을 예측하기 매우 그럼요. 어려운 거니까 그럼요. 또 다른 이슈가 또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만 현재 보이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부동산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코스피 5천 달성이 이렇게 조기에 달성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과의 전쟁을 했는데 전쟁 중이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참 꺼내기가 힘든 주제였습니다. 그동안에 민주정부 노무현 정부, 그다음 문재인 정부 둘 다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고 또 저항 세력 또한 만만치가 않고 이것은 정치 성향을 떠나서 또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것이 지금 민심에 좀 먹혀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생각했다면 아마 꺼내지 못할 주제였을 건데 지금 과연 이 부동산은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특히 서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보다 확실히 그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았죠. 그리고 서울이 PK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었거든요. 네네. 최근에 약간 결이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서울 지지율은 원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와 왔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부정평가라든가 긍정평가가 조금씩 긍정은 올라가고 부정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부동산에 제일 민감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의 지지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과의 전쟁이 먹히고 있다는 징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장 이제 부동산에 민감할 때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 한 30대거든요. 네네. 30대 지지율이 들쭉날쭉 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지난주 2월 2주차를 기준으로 한국갤럽을 보면 30대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이 66이 나와요. 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권 이후에 저도 볼 예,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23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30대가 바라왔던 또 30대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신에 해소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이고요. 20대의 지지율도 같이 지금 조금씩 반응하고 있거든요. 20대는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낮게 나오거나 70세 이상하고 같은 동조 네, 현상 거의 보죠. 비슷하게 예. 그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20대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공격하거나 또 다주택자를 향한 양도세 중과 뭐 유예했던 거 없앤다거나 이런 것에 관한 부분들이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를 통해서 먹히고 있다. 그리고 서울 시내 6만 호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LH가 주도해서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그것도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강벨트의 민심이 보유세 때문에 흔들려서 지지난 대선에서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한강벨트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서울에는 한강벨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움직이니까 이 한강벨트와 그 외 지역 이렇게 구분했던 그 구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공감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우리 이 김성호 평론가께서 뭐 정치 시사 평론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경제 전문가예요. 네네. 네, 실제로 오랫동안 그 경제 관련 분야를 또 취재해 왔고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공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서울은 물리적 부담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견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정책에서 특히 부동산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조치, 액션. 그러니까 액션까지만 갔던 게 문재인 정부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강한 의지가 뭐냐면 주부다. 주식이 먼저다. 나는. 그 다음이 부동산이다. 이걸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런 조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기대, 익스펙트도 작동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작동하냐면 가장 최종적인 이 효과, 이펙트까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역적으로 보면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제외한 그 외에 강북, 강서, 강동 그러면 서울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을 오히려 부동산보다 우선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부동산 제일 힘들었던 주식이 부동산 주부잖아요. 주부청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부청을 빨아들이면 선거는 이기는 거예요. 주부청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연령대로 보면은 기존의 민주당이 꽉 잡고 있는 40대, 50대, 60대 중반까지에다가 이 부동산의 이 심리적 견인, 물리적 견인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심리적 견인을 하니까 30대와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70대. 요즘에 놀라운 게 70대가 대통령 긍정평가예요. 네네. 긍정평가가 40, 한국갤럽의 10일부터 12일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이 40, 그다음에 부정이 35예요. 70대 이상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부동산을 심리적으로 견인한 거죠. 왜? 대통령은 분명히 대안을 예전에는 부동산 이거 집값 이대로 안 되라고 끝났는데 대통령은 뭐냐면 대안이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있잖아. 주식시장에 투자하세요. 7,500까지 간다는 게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올해 내에.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게 흥미로운 게요. 그러니까 집값이 다 올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더 오를 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다 올랐는데 이걸 가지고 더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국민들이 관심이 모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작동했는데 지금 그 욕망이 잘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이나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그 사이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SNS를 통해서 미리 김을 빼면서도 오히려 공격을 좀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만들어졌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주도 성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큰 플랜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신뢰도 같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른 걸 꺼내가지고 뭐 무슨 보유세 폭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5천이 넘고 머니무브가 실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부동산까지 할 수 있겠어라는 좀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이번 가장 포인트가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격 대기 중인 전영직 당대표만 해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당장 조국 당대표, 그죠? 조국.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송영길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이 외에도 뭐 여러 명의 거물급 주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한번 전망해 보시죠. 아직 어느 지역으로 나갈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역부터 먼저 지금 한번 전망을 해보죠. 제가 뭐 짧게 먼저 네. 하면은 저는 민주당은 두 글자를 떠올릴 것 같아요. 기회. 왜냐하면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조금 난감한 상태입니다. 왜 난감한 상태냐면은 지금 특별하게 이 빠지는 지역이 잘 없는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TK는 그래도 재보궐 자리가 나오면은 그는 국민의힘 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거예요. 호남은 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민주당일 테고. 그런데 이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부산이에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우리 자리인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빠지는 자리가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북갑이죠. 3월 2일 출판 기념회를 한다. 지금 북갑입니다. 근데 네. 이 북갑은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맞습니다. 노렸던 그 지역고요. 북한성. 대한민국은 네.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김기성 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자리인데 여기에 이 전재수 의원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노릴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간다고 여기 될 건가?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이 일단 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여기에 또 조국 전 대표로서도 기회가 될 거냐?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로서는 약간 민주당 내에서의 경계가 있어요. 저기 들어가면 이제 바로 대선 후보가 돼서 이제는 조국입니다. 제 기회를 누리겠습니다. 이럴 텐데 그걸 어찌 봐주냐 이거죠. 그럼 또 합당을 또 더 밀어붙일 텐데 보궐선거로 원내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수도권도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구도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겠죠. 딱 저는 두 지역을 봅니다. 수도권은 인천 지역과 그 다음에 이 경기도 지역. 근데 평택을이거든. 근데 이 평택을에 지금 민주당이 뭔가 좀 노릴 수 있고 이렇게 또 이제 또는 조국 대표도 평택을 노릴 수 있어요. 평택을을. 그런데 평택을에 누가 있느냐? 김용 전 부원장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에다가 대고 김용 전 부원장이 길을 가로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렵다는 거죠. 그 길을 탁 정청래 대표가 가로막는 순간 이렇게 나올 테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천 계양을인데 여기는 참 저는 많은 분들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아마 이견을 또 표명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교통 정리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무리 김남준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남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를 사실은 희생한 이 지역이거든요. 네네. 대통령에게 내줬고 그다음에 또 완전히 이 검찰이 또 상고 포기까지 하면서 무죄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등을 돌리게 될 거예요. 이적이 안 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병을 던져볼라. 이 물병 누가 가져서 배정차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연수가 그렇다고 해서 박찬대 이 의원 인천시장으로 나가죠. 근데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렵지도 않아요. 뭐서 자꾸 서울의 강남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남준 전 대변인을 연수 쪽으로 교통 정리하고 이 또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가는 그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까지 해봅니다. 계양부터 말씀하셨으니까요. 네네. 교통 정리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같이 두 사람을 맞붙인다고 하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치적 조율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김남준 대변인을 계양을에 안 내보내고 연수로 보내면은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연수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개항을이면 또 몰라도 연세에 갑자기 내리꽂혀가지고 내려와서 그쪽에서 출마해서 된다? 아마 지역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개항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경선을 들어가야 될 텐데 뭐 그건 양쪽 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럼요. 교통정리 네. 될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조국 두 정치인이 어디로 갈 건가가 아마 제가 네. 볼 땐 최대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 전 대표 측하고 이렇게 만나서도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당선될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 같고요. 근데 대구에서는 당선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를 던져가지고 대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수 진영에서 받아가지고 올라올 때 성적표가 얼마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살아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할 때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산 쪽 여론을 아마 계속 더듬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이걸 겁니다. 그동안에 보수 진영 대통령 후보나 대선 후보는 전부 다 TK인데 PK에서도 한번 만들어보자. 아무리 그게 전재수 장관 지역구였다 하더라도 한동훈 정도는 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역 정서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게 아마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없으면 저는 아예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바로 전당대회로 가는 게 낫다고 볼 것 같고요.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뭐 군산 쪽으로 지금 몸을 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혁신당의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바라지 않는 구도일 거예요. 네네. 너무 쉬운 길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보고 다시 재선거 치를 책임이 있으니 나오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를 밀어내고 난 다음에 조국 대표가 편안하게 그냥 거기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올라오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민주당 정서로도 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 구도가 만들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그렇게 나가는 걸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큰 판에 가서 조국 대표가 붙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물론 이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합의까지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 이름으로 후보들이 나와서 당선이 되려면 조국 대표가 판을 좀 끌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판에서 조금 더 힘든 지역에 가서 거기서 싸움을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나머지 한 지역으로 나오는데 저는 평택 가지고도 될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구도로 볼 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판에 나와서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다음 달 초면 대진표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얘기 딱 나눠. 10초만 정도만, 네, 10초 정도만.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이번 기회를 안 살리기도 힘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경기도에서 누가 이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경기도를 좀 돌리지 않을까. 아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집안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부산으로 간다 하더라도 북갑이 또 어려운 지역.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당선 가능성이 좀 40% 미만으로 가면 건너뛸 가능성도 다분히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